여보, 백구 저러는 거 보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님이 유독 아끼셨던 반려견 백구는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생기 넘치고 사람을 따르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당가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온종일 허공만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료에도 입을 대지 않고 산책을 가자며 목줄을 채워도 고개만 몇 번 젓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눕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님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슬픔을 겪겠지만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백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때때로 마당 복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슬피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애타게 부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4월, 저희 가족의 삶을 뒤바꿀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기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백구도 같이 데려가면 어떨까요? 제 아내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면 혹시 기운을 차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한번 데려가 봅시다. 아버님도 백구를 보고 싶어 하실 테니. 성묘날 아침 백구에게 차에 타라고 손짓하자 녀석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동도 하지 않았을 녀석인데 그날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백구가 따라오네. 동생 진우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백구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버님 산소까지는 차로 약 40분 거리였습니다. 백구는 뒷좌석에서 얌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낑낑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주변은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이상하리만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시작했고 백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진우가 백구를 보며 말하자 녀석은 천천히 봉분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좋았을까?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성묘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구가 봉분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앞발로 봉분의 흙을 거칠게 파내며 절박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진우가 달려가 녀석을 말렸지만 백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애가 왜 저럴까? 현정이도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힘을 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안 돼. 제가 녀석을 끌어안고 제지하려 했지만 백구는 제 팔을 빠져나와 다시 봉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절박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이상해. 백구가 이렇게까지 고집부릴 애가 아니잖아. 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말을 잘 따르던 백구가 이렇게까지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백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서둘러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무덤 쪽을 돌아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백구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당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더니 느닷없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욱 애절하고 더욱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백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애처롭게 뒤를 돌아보던 모습.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어제 백구 행동 봤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긴 했지. 맞아요. 바로 전날까지도 정정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어. 연세가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노안의 일부라고.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많으셨고 큰 고통 없이 편안히 가신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 갑작스럽다는 느낌은 있어. 그래, 나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진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 혹시 백구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걸 느낀다고들 하죠.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대피하는 것처럼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 파묘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형,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닐까?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려봐. 1년 내내 시름시름 앓던 애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게 과연 우연일까? 다른 게도 아니고 백구잖아. 녀석이 얼마나 영리한데.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로 파묘를 하자는 거예요? 백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이 찝찝한 마음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 차라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 아무 일 없으면 다시 정성껏 모시면 되지. 진우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어쩌면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한 일일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백구의 이상 행동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4월 중순이었지만 산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주변은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진우가 함께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장례업체 직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삽과 여러 장비를 준비해 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묘 의뢰하신 최성태 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조심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정중하게 묵념을 올린 뒤 봉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한 번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무언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기우일까? 그런데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죠? 장례업체 직원들은 아버님 관이 있을 위치보다 살짝 옆쪽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유골함이, 여기 작은 유골함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파헤쳐진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작은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분들께서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 함께 묻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안치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옳았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꺼내 올렸습니다. 유골함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다나한 모양의 하얀색 도자기함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적혀 있네요. 김은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23세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젊은 분인데, 진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님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다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보통은 화장일시나 화장터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데 이름과 나이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묻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흙이 상태를 보아하니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최성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영이라는 분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 저희가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은영은 누구일까? 23살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아버님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제공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좀 더 갖고 다방면으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 가는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을 간병해 주셨던 정희 이모. 정희 이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입니다. 아버님 간병해 온 정성을 다해주신 저희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정희 이모에게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이모, 잘 지내시죠? 아, 성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이모,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 이모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로 설명드리긴 좀 그래서요.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알았어요. 조만간 한번 갈게요. 며칠 후 정희 이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성태 씨, 저 왔어요. 제가 일어나 마중을 나가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정희 이모가 들어서자 백구와 정희 이모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 이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나 백구야, 잘 있었어? 정희 이모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정희 이모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정희 이모가 그렇게도 좋니? 정희 이모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백구가 얼마나 기특한데요. 제가 회장님 돌봐드릴 때 늘 옆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백구.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 이모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와 아내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라 모두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일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면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백구가 아버님,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희 이모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무언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네. 백구가 자꾸만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한 마음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덤 옆에서 작은 유골함이 하나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이모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희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희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정희 이모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이모는 계속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던 진우와 현정이도 놀란 표정으로 정희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한참을 흐느끼다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이모가요? 네. 제가 정희 이모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모가 아기로 그러셨을 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괜찮으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희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모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님과 정희, 이모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희 이모가 들려준 이야기에 저희 가족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정희 이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희 이모에게는 김은영이라는 2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 어릴 적부터 수차례 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7살 때 첫 번째 수술, 12살 때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수술까지 은영이의 유년 시절은 대부분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 이모의 남편은 은영이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정희 이모는 홀로 아픈 딸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과 살던 집까지 처분하며 은영이의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비는 늘 부족해서 간병일, 식당일 등 닥치는 대로 몸을 던져 일했습니다. 은영이는 무척이나 마음이 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부라도 잘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은영이는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 되면 엄마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5천만 원. 정희 이모는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이니 일단 수술부터 해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미납된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지만 딸의 목숨 앞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은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벨 정도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1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희 이모는 그 시간 내내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거두어 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 달라고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 이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목숨은 구했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희 이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병원비로 300만 원이 나갔고 사채 이자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간병인으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때 소개받은 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의 간병인이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조건이었고,
아버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급여 조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정희 이모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첫날 정희 이모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아버님은 정희 이모의 굳은 얼굴만 보고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된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를요. 편하게 일하세요. 우리 집은 어려운 일 없으니.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희 이모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따뜻한 위로를 들어보지 못했는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울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정희 이모를 정말 가족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소? 같이 합시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 이모는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당시 자신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노라고. 그 말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래서 정희 이모는 저희 아버님 간병에 정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밤에 잠을 설치실 때면 정희 이모는 새벽까지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등을 부드럽게 쓸어드리며 편히 주무세요 하고 속삭여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입맛이 없어 하실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죽을 쑤어오곤 하셨습니다. 아버님 목욕도 정희 이모가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하시니까요. 매번 세심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너무 뜨겁지는 않으시죠? 등 밀어드릴게요. 정말 친딸이 해드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꼼꼼하게 돌봐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기침하시면 등을 두드려드리고 목이 마르다 하시면 꿀물을 정성껏 타드렸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형, 정희 이모가 우리보다 아버지를 더 잘 모시는 것 같아. 정말 친딸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분이야. 아버님도 그런 정희 이모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희 이모를 아끼셨죠. 간병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희 이모가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1시간 정도만 외출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럽니까? 제 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때 아버님은 정희 이모의 모든 사정을 듣게 되셨습니다. 딸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고 매일 저녁 면회를 간다는 사실을요. 그럼 가봐야지. 당연히 괜찮소. 감사합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소? 정희 이모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채까지 써가며 병원비를 대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지요? 아버님의 나지막한 물음에 정희 이모는 다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정희 이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회장님? 병원비에 보태 쓰시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정희 이모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요. 거절하면 내가 섭섭하지. 하지만
딸이 아픈데 엄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소. 마음이 편해야 나를 돌보는 일도 잘할 게 아니오. 그날부터 아버님은 매달 정희 이모에게 200만 원씩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소.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몸이 많은 돈을 쥐고 있어 뭐 하겠소. 아버님은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 수입도 상당했고 은행 예금도 넉넉한 상황이어서 정희 이모를 돕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간병인을 겪어봤소. 하지만 정희 씨만큼 첫 만남부터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었소.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처럼 편안했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아니겠소?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다니 돕고 싶은 게 당연한 거요. 그러니 내 성의를 거절하지 마시오.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희 이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진짜 가족도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못할 텐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르면서 아버님과 정희 이모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밤낮으로 온 정성을 다해 간병했고 아버님은 정희 이모와 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영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엄마 걱정시킨다고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 딸을 두었으니 참 자랑스럽겠소.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고 반드시 깨어날 거요. 정희 이모가 아버님께 은영이의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 딸 사진이에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곱구려 정희 씨를 많이 닮았소. 아버님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같기도 하구먼. 네, 정희 씨, 딸이라니 나에게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요. 심지어 아버님은 직접 은영이를 보러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은영아, 할아버지 왔다. 의식이 없는 은영이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은영이 어서 일어나야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정희 이모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다고요. 지옥 같던 자기 인생에 천사가 내려온 것만 같았다고요. 그러던 그의 겨울, 은영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매일 병원과 저희 집을 오가며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보다 조용히 지내시더니 정희 이모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잠깐 앉아보시오. 할 말이 있어. 네, 회장님. 정희 이모가 아버님 곁에 앉자 아버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 씨, 사실 말이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정희 이모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소.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정희 이모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나중에 아주 먼 훗날 말이오. 정희 씨도 그렇고 은영이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곁에 묻히고 싶소. 우리는 가족이니까 말이오.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은영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정희 이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이 떠나면 은영이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아들들이 있잖소. 성태와 진우도 정희 씨를 정말 좋아하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들들이 정희 씨를 잘 챙겨줄 것이오. 회장님, 저는 정말 정희 이모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지 마시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곳에 감이라는 말은 마시오.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것 아니오.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하오. 혼자였다면 얼마나 쓸쓸했겠소. 그리고 은영이 덕분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소. 내가 가져보지 못한 딸을 얻은 기분이요. 나는 어떻게든 정희 씨와 은영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회장님, 그러니 약속해 주시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 때는 우리 아들들에게 기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함께 만납시다. 그날 밤 정희 이모는 정말 오랫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그 따뜻한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저희 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정희 이모와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고생 많았소. 푹 쉬시오. 네. 회장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희 이모가 아버님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깊은 잠에 드신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으신 상태였습니다. 정희 이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희 이모는 통곡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모셨어요. 정희 이모는 자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무언가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정희 이모를 위로했습니다. 이모가 아버지를 가장 잘 돌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이모님 만나서 마지막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 이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님 간병일이 끝나면서 수입도 끊겼고 은영이는 여전히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 이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분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딸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한 달 뒤 은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영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정희 이모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은영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의하니 가장 작은 빈소를 빌리는 데만 최소 3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화장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희 이모는 가장 간소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빈소도 차리지 않고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절차를 밟기로요. 은영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화장터에서 은영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정희 이모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품에 안았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납골당에 모시겠습니까? 납골당은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가장 저렴한 곳도 3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하고 보통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정희 이모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집에 모셔둬도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 이모는 은영이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조차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쉴 새 없이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집 월세도 여러 달 밀린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마저 쫓겨나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고 저희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었고요. 하지만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영이의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결국 정희 이모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밤 정희 이모는 은영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시간, 손전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 이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영이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이라도 여기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희 이모는 아버님 무덤 옆에 맨손으로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영이는 아버님 곁에 묻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희 이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와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현정이는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정희 이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족분들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아니에요,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현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서 그렇게 마음고생하시고. 그때 백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정희 이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모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정희 이모의 손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이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성태 씨, 은영이도 저희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정희 이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까지 돌봐주셨는데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아버님 묘 옆에 은영이를 함께 모셔요. 그럼 은영이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님께서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정희 이모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이를 아버님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 이모는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소국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희 이모가 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백구도 그날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결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한참 동안 아버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정희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 이모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은영이의 작은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정희 이모는 작은 모종삽을 들고 있었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챙겼습니다. 아버님 무덤 바로 옆에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번갈아 가며 땅을 팠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유골함을 안치하기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희 이모가 유골함을 아버님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정희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흙을 모두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무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봉분도 예쁘게 다듬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새로 만든 은영이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 놓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이모는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모. 이모도 우리 가족인걸요. 당연한 일이에요. 백구는 차 안에서 정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마음이 놓이지? 제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제 손을 가볍게 핥아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이모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이모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 사채 빚도 있으시고 간병일도 그만두셨는데
빚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 200만 원이라고? 현정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자주 보시던 책들을 정리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서 아버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도 쓰셨구나.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님의 친필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진우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정희 이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은영이에 대한 안타까움 등 모두 정희 이모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정희 이모를 가족처럼 아끼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일기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내가 떠나면 정희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이다. 내 재산의 일부라도 떼어주고 싶지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다.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 이거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저는 곧바로 정희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께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뒤 정희 이모가 도착했습니다. 일기장을 보시더니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이모,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희 이모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정희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이모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정희 이모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이모, 이것 또한 아버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거스를 수 없어요. 아버님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우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희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이모,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님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모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더 잘 모셔주셨어요. 그런 이모 덕분에 저희도 마음이 놓였고요. 그리고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저희가 돕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결국 정희 이모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마지못해 받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재산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정희 이모가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이모, 그렇게 고마우시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셔서 저희한테 다 갚으세요. 정희 이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정말 후련하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희 이모는 아버님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 빚을 모두 청산하시고 작은 아파트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정희 이모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정희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백구는 정희 이모가 오실 때마다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달려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야, 이모 왔어. 어머나, 우리 백구. 이모 보고 싶었어? 백구와 정희 이모는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뭔데? 정희 이모 말이야. 혼자 사시잖아. 그렇지. 그리고 백구도 우리가 다들 바쁘니까 낮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현정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희 이모랑 백구가 같이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 이모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테고 백구도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함께 살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현정이의 제안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 이모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백구가 낮에 홀로 있는 것도 안쓰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 정희 이모도 백구를 정말 예뻐하시고 맞아, 형.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한번 정희 이모께 여쭤볼까? 며칠 후 정희 이모가 다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모, 혹시 백구랑 함께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백구랑요? 정희 이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희가 워낙 바빠서 백구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도 혼자 계시고요. 백구도 이모를 정말 잘 따르고 이모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정희 이모는 백구를 바라보셨습니다. 백구는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정희 이모 곁으로 다가가 얌전히 앉았습니다. 백구야, 이모랑 같이 살까? 정희 이모가 백구에게 물으셨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 이모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마치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백구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백구랑 함께 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백구는 정희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정희 이모 잘 모셔드려야 해. 제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제 얼굴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작게 멍 하고 짖었습니다. 알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자주 보러 갈게, 백구야. 진우도 백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성태 씨, 진우 씨, 현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정희 이모와 백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희가 정희 이모 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두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 백구야, 우리 산책 갈까? 정희 이모가 말씀하시면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백구의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표정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도 백구 덕분에 매일 웃으면서 살아요. 정희 이모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늘 함께 있어주니 정말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같이 나가니까 저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백구야, 정희 이모가 좋아? 현정이가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 이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정희 이모를 좋아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의 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셨고, 백구는 정희 이모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정희 이모 댁에 모였습니다. 내일이 아버님 기일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흘렀다니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희 이모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정희 이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내일 할아버지 뵈러 가자. 정희 이모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정희 이모와 백구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4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곳곳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네요.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주위에 작은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갖고 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언제 이렇게? 진영이도 신기해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 말이죠.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예뻐요. 마치 회장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 같아요. 정희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제가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희 이모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영아,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지?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땅을 파려고 하는 대신 아주 평온하게 산책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구가 인사드리는 것 같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회장님, 백구가 인사드립니다. 정희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백구는 한 번 더 짧게 멍 하고 짖었습니다. 정말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아버지, 은영아, 저희 가겠습니다. 또 올게요. 백구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정말 좋은 성묘였어요. 정희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저희도요. 백구는 차 안에서 정말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 백구가 무덤을 파헤치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정희, 이모와 은영이를 진짜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바로 백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리하고 마음이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구와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은빛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